그만해 하고 집을 나와서 마포대교를 갔어요. 한 3시간을 한강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자. 근데 어느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 애인이 생각이 나서 그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밤에. 신호가 한 10번 갔을 때 10번 딱 끝나고 안 받으면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리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3년 반을 쉬었어. 방송을. 아, 3년 반? 출연 정지. 근데 내가 2000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그때. 그때 2000년도에 연예계 베스트 뉴스 중에 내가 1등인가 2등 한 거야. 커밍아웃이? 커밍아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격이고 완전 파격이지. 홍석천이 무슨 생각으로 저걸 커밍아웃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내가 이제 너무 지독한 사랑을 20대 때 한번 해봤어. 근데 내가 커밍아웃을 안 한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떤 게 중요한 사람일까? 돈인가? 무슨 뭐 인기인가? 유명해지는 건가? 이러는데 그럼 난 언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숨기면 여태껏 불행했잖아. 이걸 숨긴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목표다. 그러려면 커밍아웃을 해야 그 다음에 다가올 사랑에 당당하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난 커밍아웃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KBS 야한밤에라는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진실게임하는 코너가 있었거든. 첫 질문이 홍석천 씨는 방송에서 보면 막 이렇게 여자 같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되게 가볍게 물어본 거야. 이때다. 내가 당당히 커밍아웃을 할 수 있구나 이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예 맞아요.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쫙 조용해지지. 얼음물 난리가 난 거야. 그렇지. 촬영 접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난 준비 다 했고 마음의 준비 다 했으니까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셔라. 근데 감독님이랑 이제 선배님들이 다 모여서 이건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나간 거야. 그날 안 나갔구나. 그때 이미 했는데. 그게 안 나간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커밍하는 것도 힘들구나. 그래서 약간 포기하는데 한 2-3주 후에 기사가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기사랑 한 3-4시간 인터뷰에서 커밍아웃 기사를 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알려야 되잖아. 당연하지. 미리 알려드려야지. 전화했어. 제가 게이인데 커밍아웃을 한 기사가 나올 거야 엄마. 그랬더니 게이가 뭐요? 그치 당연히. 커밍아웃도 뭐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남자잖아.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랬더니 그건 우정이요. 그렇지. 그건 우정이지. 우리 엄마가 그냥 되게 사랑하는 사이야. 이거를 전화로 설명을 하다가 아빠가 택시 타고 올라온 거야. 아버님 그 의미를 아셨네. 아버지는 알았지.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 기사 나가면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때만 해도 가문에 완전히 먹칠하는 거지.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거기다가 또 나 모태신앙에 교회에서 살았어. 제 사탄 들렸어 막 이러면서 한잔해. 그래. 야.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아유 저런. 우리 고모님 목사님이야. 가족 모임, 명절 모임에 몇 년을 못 갔어. 한평생을 시골에서 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본 적도 없으실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고 싶어도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힘들어 하세요. 사실 23년이 지난 지금도 100% 저를 이해하지는 못하십니다. 근데 부모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뭐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응원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를 몇 번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지만 뭐 한켠 그 빈 자리를 가끔 표현하실 때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주은이 처음 본 게 지금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지금 완전 아가씨인데 아유 오래됐어. 한 15년 넘었지. 15년 넘었어요. 아, 지금은 뭐라고 불러? 삼촌. 지금은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 네. 나는 그냥 계속 삼촌으로. 처음에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입양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치.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연 좀 얘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된 거야. 누나가 누나가 우리 누나가 애들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담되는 그럴 것도 수도 원치 있겠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전덕구리기 취급하는 것도 싫고 그런 것도 싫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입양을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엄마랑 이모가 저를 이제 방으로 조용히 부르더니 뭐 이만저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어릴 때인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삼촌이 이제 저를 이제 같이 살게 된 지 한 2년쯤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아빠랑 다름없이 해주고 있을 때여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삼촌이 어차피 뭐 결혼도 하기 힘든 근데 어쨌든 사회고. 성이 홍준으로 바뀌잖아. 맞아요. 그게 난 크잖아. 그게 제일 컸어. 그건 어떻게 친구들 때문에. 그럼 애들이 놀리면 어떡해. 이름이 성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놀릴까 봐도 사실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법이 막 생겼을 때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떻게 법이 돼? 있어? 그래서 아니 그거 삼촌이 어떻게 돼? 왜 너를 막 이렇게 되니까 삼촌이 어떻게 아빠가 돼. 이렇게. 그냥 보통 설득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 얘 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랑 삼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근데 삼촌이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거 좀 알지? 이걸 안 해놓으면 다 딴 사람한테 갈 거야. 근데 이걸 해놓으면 니네한테 가. 자 가서 고민하고 와. 그 내보냈어. 그랬더니 가서 엄마랑 막 속속속속 얘기하더라고. 한 30분 고민했어요. 문 쫙 열어. 삼촌 그냥 삼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인생을 빨리 깨달았다. 그렇지.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때. 5, 6학년 때 재산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 그거보다 난 수 초등학교 있어. 5, 6학년이 네. 그 갈등과 그래. 그걸 다 감내해야 되잖아. 친구들은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속마음도 다 터놓고 하니까 친구들은 오히려 부럽다 그랬어. 어떤 왜냐면 면에서? 연예인이라는 삼촌이 있다는 거 되게 부러워했고 일단 부럽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응원한다고 했었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얘네 어렸을 때는 가짜 그 카네이션 있잖아 종이로 만든 거. 그걸 옷빛내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주는데 카네이션을 나는 내가 평생을 카네이션을 받아볼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삼촌 너무 고마워요 어버이날이라. 야 그때 얘네 내보내고 나 혼자 너무 울었던 것 같아. 진짜? 어. 그 울었는지는 진짜 몰랐네. 카네이션 때문에. 받을 거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이유가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 잘 키웠네. 너는 우리 바로가 바로지. 있고 바로 너무 귀엽죠. 바로 너무 귀엽잖아. 형도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까? 뭐 이런 게 내 되게 숙제 같은 거였는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잡아줬던 건 그냥 얘네들이었던 것 같아. 얘랑 얘 남동생 둘 보면 좋은 삼촌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아이들한테 든든한 그냥 뒤에서 그냥 묵묵히 조용히 버텨주는 삼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게 미안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죠. 내 옆에 있어주고 이 세상에 나와줘서. 삼촌이 너 입학식 졸업식 때 한 번도 못 갔구나. 그러니까 사진이 그런 게 없네. 아니야, 같이 찍은 사진 딱 한 장 있어. 뭐야? 어디서 찍었어? 우리 마포대교 왜 거기서 무슨 일로 찍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응.
마포대교에서 되게 삼촌이 해맑게 우리 양쪽에 어깨동무 하고 찍은 사진이 딱 하나 있더라고. 아 그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진이 없는 거야. 그렇지. 너네 어렸어. 근데 삼촌이 왜 너 입학식 졸업식 때 왜 안 간 건지는 알아? 어렸을 때? 삼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촌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약간 삼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너네 어렸어.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람들이 준이의 삼촌이 나인지를 모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 너네 어렸을 때부터. 혼자 걱정한 것 같아. 삼촌 혼자 걱정한 것 같아. 그래? 그럼 이해하고도 다녔지. 오히려 나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삼촌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 또 있어. 아 그래? 왜냐면 삼촌도 속마음을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삼촌도 속마음을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약간 삼촌 속마음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남들 고민은 그렇게 다 들어줘. 나는 그게 답답한 거야, 너무. 삼촌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고민만 들어줘. 삼촌도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남들 고민. 그러니까. 남들 고민 들어주는 데만 너무 바쁘다 이거지. 우울증이 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이유가 한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NS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폭주를 해서 새벽 한 4, 5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제 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괴로워요. 좀 너무 속상한 게 답이 좀 늦었다던가 못 읽는 것이 많은데 그걸로 방송용이네 연예인은 거짓이네 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고요. 그걸 예.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무슨 내기를 하나 봐요. 누가 답장을 받느냐. 그래서 내 친구는 답장해주고 왜 저는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뭐 막 또 문자를 또 다시 보내니까 와 이게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젠간 좀 그만둬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뭐 한 몇 개 정도? 하루에? 사실 많이 왔을 때는 뭐 100개 넘게도 왔거든요. 하루에? 근데 요즘은 한 3, 40개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너무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좀 다르긴 한데 한 끗 차이로. 특이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가서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보면은 정말 상담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요. 막 연애뿐만 아니고 뭐 일, 뭐 정말 많은 거, 사업도 이제 뭐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상담을 처음 해주게 된 계기와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혼자라고 느꼈고 너무 힘들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겨내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상담창을 좀 열어놨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10분 안에 답장이 안 오면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친구 사는 아파트 옥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답장이 7분 정도 만에 했거든요. 다행이에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정체성이 조금 다른 걸 때문에 친구들한테 너무 힘든 학대를 오랫동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준 솔루션 때문에 그 친구가 다시 살았어요. 저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 상담이라는 게 어느 누구의 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와. 아니 근데 이게 상담이라는 게 사실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결을 못 해줄 해주는 경우가 때도 많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좀 무리한 부탁 같은 것도 돈 문제가 제일 해결할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니까 이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입장을 3천, 5천, 1억, 뭐 2억 뭐 이렇게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여서. 아니 근데 사실 네.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다 되면 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예. 사실 가두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끝내는 일인데 제가 그 몇몇의 생명을 살렸던 그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은 꼭 그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석천 씨는 상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의 목적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용기를 좀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상담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솔루션이라도 좋으니까 좀 솔루션을 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일까? 그 솔루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거는 다 좋은 일일까요?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상담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왜 이 조언을 내가 하지? 굉장히 무서운 조언일 수도 있겠다. 위험한 조언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한쪽만 얘기 듣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라면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또 붙여요, 그걸. 되게 소심하죠? 네. 세심한데 소심해요. 네.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의 목적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도와주거나 해결을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석천 씨가 계속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선 사업이고요.
상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의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엄마야. 네. 야, 이거 정답이다. 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 순간은 넘어가지만.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잘 고민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이 연락이 올 때 함부로 상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해요. 체계를 딱 정해요. 시간을 딱 정하고요. 예를 들어 4시부터 5시까지 60분을 한다. 길이 막혀서 4시 20분에 왔다. 그래도 5시에 끝내요. 왜냐하면 그 치료 세팅의 중립을 무너뜨리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가가 자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어느 날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건 정확하게 이런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당신의 치료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걸 다 동의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컨택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걸 계속 받아주면 내면의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을 못하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좀 네.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되게 냉정하신데? 근데 그거를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자체가 석천지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과 공감은 다른 거예요. 동정은 집안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을 때 어떡해 불쌍해서 이게 동정이고 공감은 훈련을 받고 증상이라든가 문제를 파악한 사람들은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려워하는 사람과 손을 딱 잡고 그 사람의 내면으로 싹 들어가는 자기 자신과 이거를 매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딱 스플리팅 시켜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치료자들은. 참 이상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게 답이 좀 늦거나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길게 안 해놓으면 조금씩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이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죠? 하고 답을 했는데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별의별 상황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봐서 뭐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혹시 그분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제가 좀 과하죠. 이런 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30년 동안에 가족한테 학대를 받고 막 아버지의 폭행과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요. 이분의 30년간의 인생을 한 번의 DM으로 홍석천 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분이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나중에 책임이 석천 씨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홍석천 씨가 맡아야 되는, 떠맡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커밍아웃을 한 거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로 스스로가 이렇게 탁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이구 갑자기 어이구 그게 아이고 나 왜 이러지?
저는 이제 이미 굳은 살이 이만큼 21년 동안 이만큼 쌓였다고 생각해서 안 다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 다친 척했고 근데 가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는 이런 분이 한 분 나타나면 막 그냥 앵기고 싶고 막 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고 싶고 석천 씨가 이렇게 헝겊이라면 네. 약간 구멍이 나서 약간 너덜너덜해졌다가 그거를 또 얼기설기 이렇게 꿰매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꿰매져 있지만 네. 어찌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찌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잘 버틴다 생각했던 게 한 7년 정도 후에 저한테 갑자기 이게 터지는 날이 왔었어요. 이게 누나가 저한테 서운한 소리도 하고 뭐 이래서 꾹꾹 참아서 버텨왔던 것이 가족이 한마디 하니까 이거는 다른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하고는 이게 달라요. 제가 그만해 하고 집을 나와서 마포대교를 갔어요. 한 3시간을 한강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자. 근데 어느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 애인이 생각이 나서 그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밤에. 신호가 한 10번 갔을 때 10번 딱 끝나고 안 받으면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리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 3번 만에 받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놀랬죠.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이에요. 원래 저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요. 12시 넘어서 전화 잘 안 하는데 네네. 이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뭐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왜 빠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신내림 받은 애들. 아까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내가 장례식장에 난 절대 안 가. 가서 너를 위해서 절대 안 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한편 정신도 좀 차려졌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쉬가 마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화장실 어디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는데 저도 모르게 살 것 같다. 근데 그 좀 전까지만 해도 밤새 죽겠다고 했던 애인데 오줌 싸면서 살 것 같다 이러는 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놓고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느 순간 연락하시는 분을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네, 굉장히 애틋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제가 알겠어요.